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에 대한 내용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마우로 기엔이 지었고 우진아님이 옮기셨고 리더스북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제7장 소유가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273입니다. 린지 하워드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자가용도 없다. 린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사회 부적응자는 아니고 저임금의 임시직 노동자도 아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태스크래빗 같은 디지털 협업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일하며 생활한다. 그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올린 일거리들을 살펴보고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이른바 긱워크 혹은 임시직 근무다. 맡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돈을 받아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선다. 집을 나서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며 짐이 많으면 공유 차량을 이용한다. 린지 같은 유형의 근로자는 미국에만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 숫자는 2018년에 2천만 명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심부름을 대행하는 등 몸을 써서 일하고 린지처럼 두뇌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8년 이코노미스트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설 한 편을 실었다. 2026년 직업 소개 전문 인터넷 사이트 링크드인은 직종과 업무에 상관없이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사람을 책임지고 소개할 수 있으며 우버와 협약하여 하루 만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 2030년이 되면 주택과 자동차, 일자리를 포함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의 가짓수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조만간 닥쳐올 공유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예측은 제각각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지금의 20배 이상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업 컨설팅을 하는 다국적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는 특히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직원 모집,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숙박시설 제공, 차량 공유, 그리고 디지털 파일 음원과 영화 제공 등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추세들을 선형 외사법으로 추정하면 2030년에는 공유 경제가 전 세계 용역과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협업과 공유의 위력을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의 창업자들이었다. 지난 2009년 1월 19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취임식을 구경하기 위해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주변의 호텔들을 비롯한 숙박업소들은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객실이 없었다. 친구 사이면서 신출내기 사업가였던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 그리고 네이선 블러차직은 이 상황이 에어비앤비를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그 전에 일반인들이 남는 방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고 1년 후에 약 500개의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공개했다. 한편 구글은 인터넷 지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묶으려면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평적 사고가 필요했다. 에어비앤비는 2007년 10월 시작되었다. 첫 고객이 머문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사우스 오브 마켓 지구의 한 연립주택이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는 191개국에 6,500여 개가 넘는 도시,
마을, 교외 지역 400만여 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다룬 책 업스타트를 써서 유명해진 브래드스톤은 이렇게 지적한다.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싶다면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바라보고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동통신 기술의 여행과 체험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사용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에어비앤비는 젊은 여행자들과 나이든 집주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에어비앤비의 가치 제한은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에 바탕한다. 에어비앤비의 성공을 이끈 핵심은 우리가 감정 없는 사물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에어비앤비의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의 말이다. 나는 그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여행한다. 뉴욕에 사는 23살의 리버 테트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로서는 낯선 장소로 가서 하나가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그 지역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수평적 사고의 대표적 사례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내고 공유하며 나눠 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들은 재산이나 재물을 공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유물까지도 상호 이익을 위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 역시 소유보다는 임대나 대여라는 개념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변화하는 문화를 늘 적절하게 반영하는 심슨 가족에서도 엄마 마지 심슨이 우버 영업에 나섰고 대기업 회장인 번스도 우버 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공유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매일 하는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공유 혹은 협력 형태의 소비가 차지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와 집, 사무실, 각종 장비를 비롯해 온갖 개인 소유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소유의 개념은 사라지고 공유라는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내가 속한 세대는 이제 나만의 문화에서 우리의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의 저자 레이첼 보츠먼의 말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공유를 위해 필요한 건 스마트폰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밀레니얼 세대 기업인 캐런 마이오는 이렇게 주장했다. 불과 10년 사이에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 그 빛을 많이 잃고 말았다. 그 대신 오랫동안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임대가 미국 사람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지적한다. 뉴욕에서 런던, 그리고 뉴델리와 상하이까지 밀레니얼 세대들은 점점 더 많이 가정과 직장과 휴식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포브스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비소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거에는 한 집에 차가 2대 혹은 3대나 4대 있는 것이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차가 1대 이하이면서 우버, 리프트, 그리고 카고 등의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쪽이 더 멋지고 의식 있다고 본다. 저명한 저술가이자 미래학자인 버나드 마의 주장이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갖는 일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까지 꺼려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1983년만 해도
20세에서 24세 미국인 중 92%가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2015년에는 77%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민자 가정은 자녀를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15세에서 35세 인구 구성은 인종적, 언어적으로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결혼하고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차를 모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이다. 따라서 다가올 2030년에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의 젊은 소비자층이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모든 것은 결국 이민자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2세나 3세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데 이들은 주요 연령대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성인의 3분의 2 이상은 자신의 집과 자동차를 스마트폰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며 여기에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더하며 소비자들을 더욱 끌어들인다. 그렇지만 동시에 숙박업소와 운수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의 생계를 의지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이 산업들은 지금 변화라는 커다란 풍랑을 맞이하고 있다. 공유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할 때는 이 장에서 살펴본 세대 사이의 역학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60대 이상의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사업에서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서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공유 경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노년층을 하나의 사업 안에서 엮어내는 날카로운 수평적 사고의 감각을 발휘했다. 이제 전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품과 용역을 공유하려는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그리고 유럽은 대단히 낮다. 이런 차이점은 침묵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그리고 Z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여러 면에서 공유 경제는 세대에 거쳐 심지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근본적 가정과 염원에 도전한다. 결국 우리에게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염원이 사라진다면 미국식 삶의 방식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0세 이상의 모든 미국 국민은 사유재산 제도가 최소한 자유진영이라고 불렀던 곳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 성장했다. 모든 경제활동은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사법제도의 많은 부분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문제를 다룬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유명 저술가와 사회 운동가들이 재산 소유의 주체와 형태에 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칼 마르크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혁명적 사상과 선언이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야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르짖었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오랫동안 사회적 계급 질서의 핵심이었고 불평등과 특히 전쟁을 포함한 온갖 범죄 행위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시장 경제와 경제 교류의 근간에도 사유재산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햄버거나 핫도그처럼 철저하게 미국적인 방식이다. 나폴레옹은 언젠가 바다 건너 영국을 바라보며 상인들의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주택 소유주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권이란 국가와 정치, 법률, 그리고 문화의 다양한 역할을 하나로 정리해 표현한 것이라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앤드루 왈던은 말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성과를 좌우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했으며 소유하지 못했는가를 기준으로 사회적 계급과 성취, 그리고 행복까지도 정의하곤 했다. 세상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자본가, 집을 소유한 중산층, 무산 노동자와 소작농 등으로 나뉘었다. 이제는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탄생했다. 소유한 재산이 아닌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이른바 공유 계층이다. 물론 더 넓게 보면 기술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콜린스 영어 사전에는 우버하다, uberize가 타동사로 당당히 등재되었다.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산업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버하다의 정의다. 뉴요커의 네이선 헬런은 이렇게 평가했다. 공유 경제 혹은 임시직 경제의 일부로 시작된 이 모든 새로운 방식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와 등급제에 기반한 시장이다. 노동자들은 정식 취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춰 일하며 돈을 벌고 경직된 기존의 경제 제도 안에서 새로운 성공의 발판을 찾는다. 이런 협업과 공유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렇지만 공유 경제 기업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새로운 용역뿐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버나드 마의 주장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를 통한 대규모 자료 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버나 리프트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유 경제를 유행시킨 수많은 기업을 잘 나타내는 말은 조력자 혹은 일종의 촉매제다. 이들은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협력과 공유를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케이틀린 코너스의 주장이다. 인간은 이제 중간에 연결해주는 조직이나 기관 없이도 서로의 생각과 사업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30년에 관한 수평적 사고가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보자. 공유 경제는 이 세상을 더 평등하게 만들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공유 경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질까?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공유 경제로 탄생한 기업들 있죠.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떤 선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저는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내용을 짧게 읽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협력, 그리고 미래.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인 린지 하워드는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린지는 정기적인 출퇴근을 피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의뢰가 있을 때만 일한다. 린지는 일하고 있는 실직 상태의 노동자의 전형적인 사례다. 공유 경제는 직업과 직장, 소유와 소유권과 접근권 같은 개념들을 뒤흔들며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연결된 사회 안에서 공유란 한때는 직업이나 업무라고 불렸던 것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은 집이나 혹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사유재산도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져서 역시 잘게 쪼개 접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일종의 유연성도 생겨났다.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하는 문화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세계관, 공정한 경쟁, 그리고 더 단단해진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통계학과 기술의 엄청난 변화와 맞물려 사회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결혼과 자녀, 나이듦, 제조업 일자리, 부동산 담보대출, 도시,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등의 개념을 앞으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화폐 제도는 어떨까? 이 문제는 8장에서 다뤄질 것이다.